네,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근본 해결책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영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저희 이 내용 다루기 전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은 바로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 이성용 참모총장의 입장은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부로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는 아무튼 뭐 보고하고 조치에 이르기까지 최고 상급자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 이거 철저히 조사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오늘 또 압수수색이 관련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박주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뇌부까지 이제 책임을 이제 추궁을 하게 될 테면 그러면 결국에는 참모총장인 공군참모총장도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수사가 공군 참모총장인 이성용 참모총장까지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물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수사를 할 것이라면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군 내부의 인사 문제와 형법상 이게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아니면 강요미수라든지 이런 혐의와는 좀 별개로 봐서, 그러니까는 뭐 인사적으로 이게 하나의 장으로서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이 부분에는 법률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김영남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바로는 국방부 장관의 어떤 책임론 이것도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장관이나 참모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연일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총장이 지금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은 총장은 사의가 수용되면 민간인이 되죠. 근데 지금 수사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총장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상 본인이 이 수사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어떤 무책임한 행동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의는 좀 반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그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만 뭐 수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좀 일단 뒤바뀌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사표가 수리돼서 실제 민간인 분이 되면 수사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간인 신분에서 얼마나 협조할 수 있겠느냐, 이걸 네네. 얼마나 강제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군요. 군 지휘부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당사자 얘기해보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장모 중사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영장이 청구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막 2달 넘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영장을 신청한 지 2시간 반 만에 이제 영장이 예. 발부가 됐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그만큼 범죄 혐의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도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끝나고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이렇게 2달 넘게 끌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약간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관련해서 수사가 속도를 좀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빨리 구속이 됐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봅시다. 이모 중사의 그 생전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에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직속 상관 2명은 어제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 구속이나 또 관련자 보직 해임도 성추행 신고 석 달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구속된 내용도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어제도 사실 관련 내용 짚으면서 짚어본 내용이긴 한데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증거인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십니까? 이 성추행이 자동차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의 피해자가 성추행을 제지하는 말이 녹음이 돼 있었죠. 예. 근데 이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운전을 하던 하사입니다. 이 하사는 가해자와 그다음에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후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수사기관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 자기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 사실상 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것만이 증거인멸이 아니고 네. 이렇게 주요한 진술들을 입을 맞춰가지고 바꿔버리고 조작하는 것도 중대한 증거인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 초동수사 때 정말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기에는 하지 않고 사건으로부터 2-3달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가해자를 구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포토라인에 세우고 예. 굉장히 많이 이슈화시키는 건 사실상 지금 대국민 사기극 벌이고 있는 것이죠, 군에서. 예. 그러니까 일종의 군이 지금 리얼리티 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네. 근데 공군 수사 당국에서 그 가해자의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증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미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사실 가해자를 한 번 정도밖에 수사를 하지 않았고 참고인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2달 동안 지나왔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사망을 한 뒤에도 열흘 동안 구속도 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처럼 마치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군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 피해자가 성추행 당했다라는 증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를 밝히는 데 대한 증거는 뭐 그런 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거는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 초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뭐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특히 이 폐쇄된 조직에서는 충분히 말을 맞출 수도 있고 관련된 이 자료 같은 걸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때보다도 좀 빠르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속도를 빨리 좀 내야 될 것 같고요. 은폐 의혹 증거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이 성폭력 피해 발생 다음 날에 최초 신고가 이뤄졌다고 국회에 보고를 했고 유가족 측에서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무려 5번이나 똑같은 보고를 하고 나서야 겨우 신고가 접수됐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인데 결국에는 회유하고 은폐 시도가 계속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피해 발생 직후부터 사실상 피해자를 뺀 이 부대 구성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편에 이미 서 있었던 것이죠. 피해가 벌어지고 바로 직후에 상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고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피해자는. 네. 근데 이 상급자들이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거고 지침대로 상부에다가 상관에게 보고를 바로 하지 않은 겁니다. 예. 심지어는 밥을 먹자고 불러내서 술을 시켜놓고 이런 일을 살다 보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기가 찬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항의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상급자들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상 피해자는 이 부대 안에 나의 편이 없구나라는 네. 것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네, 지금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외에도 최소 2차례의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가족 측에서 직속 상관 등 3명을 추가로 고소한 상황인데 이 중에 1명이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를 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유족은 이제 3명의 이제 상관을 추가로 고소를 했는데 예. 그 고소한 혐의는 이제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직무유기 그리고 강요미수죄가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 추가로 고소당한 이 상관 중 1명은 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또 한 차례 다른 자리에서 이 피해자를 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는 이번에 구속된 이 사람 말고 또 하나의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거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상관으로부터 추가 피해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부대가 그러니까 군이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성폭력을 범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면 피해자가 좀 참아라. 가해자 인생이 앞으로 창창한데 네. 너가 문제 제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 우리 조직을 위해서 너가 참아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이걸 신고하는 순간 군 조직의 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 가해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고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예. 이게 반복되는 건 군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가해자를 악마화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고 예. 주변의 2차 가해나 어떤 사건을 무마 은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관행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고 예. 이번 사건에서도 반드시 수사 라인이나 보고 라인 그리고 인사 라인 그리고 높게는 장관이나 참모총장까지의 어떤 보고 체계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예. 아주 그 명백하게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군대 내에서 뭐 성추행이 반복됐던 거 그리고 은폐하고 회유하려는 시도가 반복됐다는 걸 저희가 여러 번 봐왔습니다. 국방부가 이미 2015년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거든요. 당시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자의 즉시 퇴출은 물론이고 또 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기도 했는데요. 또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이 나온 게 6년 전입니다. 네, 있으나 마나한 대책인 것 같은데요. 예. 군에 사실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군은 2015년에도 대책을 세웠고 불과 1년 전인 2020년에도 이 성폭력과 관련된 새로운 예방 지침을 또 만들었습니다. 매번 군 안에 성폭력이 이슈가 될 때마다 지침을 계속 덧붙이는 식으로 지금 도배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군에 보면 네.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은폐하는 사람은 가해자하고 똑같이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폐와 이 묵인에 가담을 하게 되면 누가 이걸 적발해가지고 처벌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군 안에 있는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저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예. 이번에도 군이 지침 몇 개 더 만들고 대책 몇 개 세워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유의 끔찍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폭력도 문제고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하급자들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되면 상급자의 또 그의 상급자들은 결국에는 그 부대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옷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은폐를 하거나 뭐 조직적으로 아무튼 회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은폐나 이렇게 보고나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무시하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그걸 했을 때 운이 나쁘게 뭐 걸리지만 않으면 네네네. 내가 이걸 숨기는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판단들이 최상부부터 하부까지 다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번 사건도 아마 가해자들이 이미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구나. 예. 피해자가 사망해서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참 참혹하네요. 성범죄 재판 실형 선고 비율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각 군의 군사법원에서 성범죄 재판 1,708건을 다뤘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75건, 10.2%입니다. 같은 기간에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 25.2%. 그러니까 군 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봐도 될 텐데 이제 뭐 동어반복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성인지 감수성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 이제 양성 평등 인지 능력 향상의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비율을 보니까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계속해서 이 군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의 가장 큰 책임은 군 수사기관이나 네. 군사법원에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에서 기본적으로 성범죄를 범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수치로도 나오는 것처럼 실형 판결이나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군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큰 이슈가 될 때마다 이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데요. 이번 기회라도 이 문제를 꼭 잘 지적을 해서 이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든지 예. 그것이 안 된다면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민간으로 다 옮기게 하든지 이런 류의 특단의 대책이 지금 마련이 돼야 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법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지금 방금 보신 그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군법하고 일반 형법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의 문제라고는 사실 보기는 그렇습니까?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군형법이 이 처벌수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강간죄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군형법에서는 강간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네. 처벌 수위는 오히려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왜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 수위가 낮으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군이라는 약간 폐쇄적인 조직에서 나오는 또 적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직접 증거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네. 이번에는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이게 있지만 예, 예, 예. 보통은 성범죄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 아니면 예.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네. 보통은 이렇게 군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하급자거든요. 예. 하급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폐쇄적인 조직, 특히 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문화에서는 본인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네. 민간인 같은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예.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라고 보고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발생한 트러블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서로 이거를 덮기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걸 진술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예, 예. 이거를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도 끝까지 진술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자체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벌수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 특성에 기인한 문제고 내부 시스템이 결국에 지금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다면 군에 이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외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으로 이 문제를 좀 넘기는 그런 해결책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다뤄야 될 군의 내부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좀 특수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지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인도 저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인과 민간인과의 처벌이나라든지 아니면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만 높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오히려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오히려 양산시킬 수 있다는 비난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전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민간인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똑같이 민간인과 같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문제가 너무 곳곳에 많이 드러나서 이것 당장 어떻게 해결할지 참 걱정입니다. 이번만큼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슈큐브 첫 번째로 만나봤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해 줄 거고요. 김형남 사무국장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